네, 수치면 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일단 코스피 2.78% 하락, 코스닥은 5.19%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빠진 포인트를 보면은 34포인트가량 빠졌고요. 코스피는 6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을 본다면은 오늘 종가 기준 코스피 PBR을 보면 금융위기 당시 저점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저점을 찍고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시장을 뒤덮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반응을 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예측하는 것도 또한 미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원래 어려운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양한 이야기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특이점 통해서 여러분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자,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들. 자, 먼저 이호근 매니저의 오늘장 네.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떠셨습니까? 네, 그대요. 우리가 이제 2,400포인트가 바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자리가 이탈이 되면서 예.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빠졌으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수가 원래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PBR이라던가 어떤 펀더멘탈에서는 충분히 지금 구간이 바닥이지만 주가는 지금은 어떤 펀더멘탈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네.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네. 시점이 될 것 같고 오늘 저희 수치면 상한가에서 특이점에서도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사실 네네. 이럴 때 정말 기술적 분석이 좀 믿을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니저들의 뷰는 어떤지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백인현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 평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입니다. 예, 사실 이제 생각지 못한 탄핵 정국으로 뭐 여야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오늘 지수가 코스닥이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오늘 코스닥 지수가 5% 넘게 빠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래서인지 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엄청 팔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시장에서 매도세로 일관했던 외국인이 순매수가 1,000억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왔고요. 기관 수급도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볼 때 그래도 단기 바닥은 우리가 한번 내일 오전장에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네. 물론 이제 이번 주 말에 있는 또 다시 한번 탄핵 투표가 있겠지만 그때까지 변동성을 다시 한번 키우겠지만 그래도 오늘 단기 낙폭이 굉장히 컸고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개인만 팔았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내일 오전장에 어느 정도 개인들의 반대 매매 물량만 해소가 되면 오전장은 그래도 단기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후장은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이야기는 첫 번째 특이점에서 증시와 환율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 한 줄 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저는 박병주 매니저님의 한 줄 평이 너무 좋은 게 한 5초 정도 희망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오늘은 좀 5초를 넘어서 5분 정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한 줄 평은 한국 증시 매도 클라이막스라고요. 이게 야.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000억을 넘게 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 2,000억을 넘게 샀는데 제가 그 밑에 그림을 준비했는데 거기가 탄핵 결정이 아니라 탄핵 소추 의결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에 탄핵 소추 의결을 국회에서 이제 2016년 12월 9일 날 했었는데 근데 거기 한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탄핵 소추 의결 결정 전에 계속 코스닥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탄핵 소추가 결정되기 직전에 이제 12월 9일 날 했더라면 12월 7일 날부터 저점을 잡고 바로 V자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도 다시 이번에 탄핵 소추 이 부분들이 이제 표가 폐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 토요일 날 14일 날 다시 의결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1년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결정타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가 안정되는 거를 모든 국민들이 거의 99% 이상 네. 간곡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 간곡함을 즉 간절함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2016년 12월 9일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 2014년에 이제 14일 이후에 나오기를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한번 기원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든 간에 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에 따른 시장이 제 밸류를 좀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안에 이게 단기적으로 사실 내일 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별로 걱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매니저들이 이야기한 대로 기술적 분석 같은 것도 현재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상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가 판 양을 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1조 원이 넘은 양을 팔았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또 오늘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 좀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환율도 이제 1,400원은 1,400원 찍으면 어떡하지라고 좀 우리가 두려워했었던 시점이 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훌쩍 넘어가는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환율도 높아지면 외국인의 이탈까지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슬슬 올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이 환율이 높아진다면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의 이 급락세들을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외국인도 매수에 들어섰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이 이 기관의 매수세에 대해서 되게 좀 강조를 해야 된다. 이 부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오늘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오늘 특이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국내 연기금이 계속 지금 매일 2천억 이상을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떤 기관들의 특이한 부분이죠. 즉 국민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누적 수탁 잔고가 1,16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기금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연금이 지금 계속 떠받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현재 제가 아까 한 줄평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매도 클라이막스가 끝나면 다시 V자로 오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나타났습니다. 예. 제가 오늘 시장에서 계속 봤던 것은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 매매 동향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 매매 동향, 그리고 개인들 매매 동향을 계속 추이를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을 거기 날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즉 12월 6일부터 그때 이제 탄핵이 이제 주말에 되니 12월 8일 날 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불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12월 6일 날 개인 투자가들이 또 집중적으로 거의 6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 연기금이 계속 그 물량을 받아주면서 특히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계속 매수를 해준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 또 탄핵 소추 의결이 이제 그 표 자체가 폐기가 돼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앞으로 이제 계속 탄핵 소추 의결이 안 되고 정국이 불안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의 매도서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8천억을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개인들이 약 1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물량을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제가 보니까 아주 순수한 물량이 네. 외국인들이 오전에서 팔다 샀다 하다가 막판에 2시 넘어가지고 1,000억을 넘게 매수를 한 물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2,049억을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큰 물량을 매수를 하는 부분이 이제 돋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한 가지 여기서 우리 국민연금이 현재 운용 자산 규모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그거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실까요? 이제 저희가 예전에 우리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를 두려워했던 그 시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운용한 자산이 500조를 못 넘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팔면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1146조를 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자산의 거의 한 400조를 갖고 있고 국내 자산 같은 경우는 주식만 해가지고 현재 약 한 145조밖에 없어요. 많을 때는 176조가 있었거든요. 2020년에. 그런데 지금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른다면 우리 연기금이 지금 국내 주식을 약 20조 정도를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예. 보시더라도 여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국민연금이 과연 판단을 우리나라 증시를 억지로 떠받치려고 매수를 하는가? 저는 또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연금이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또 충분하고요. 다음 자료를 하나 또 준비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우리 KRX죠. 우리 한국거래소에 들어가면 우리 이제 개인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위에 있는 자료는 언제냐면 이제 그 자료가 위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 초입니다. 그때 우리 코스피가 2192포인트였는데 그때 PBR이 0.85로 나온 거 보이시죠? 이 말은 예.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자산 가치 대비 85%밖에 안 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24년 12월 6일 날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428. 오늘 같은 경우는 2380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0.85입니다. 똑같은 자산 비율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20년 10월 초에 코스피가 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기억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연기금이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산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연기금이 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환율 시장에서 환율. 그 환율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네.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서학개미라고 미국 주식을 삽니다. 그렇죠. 저도 미국 주식을 요즘에 좀 매매를 하고 있어요. 종목은 제가 비밀인데 전기차 관련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주식을 사니까 이게 안 빠집니다.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1조 5천을 팔아가지고 그 미국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1445원을 찍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럽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돈을 빼내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즉 외국인들이 큰 자산의 뭉치를 우리나라에서 안 빼나가는데 환율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사려고 서학개미 쪽으로 돌변하려고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즉 큰 손은 우리나라 환율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통계가 뭐라겠냐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연말까지는 900억 달러가 전망된다면 환율은 적정 환율은 지금 1,300원 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그 마음이 탄핵으로 인해서 마음을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즉 매도 클라이막스 구간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네. 우리가 견뎌낸다면 아마 올해 연말 중순 이후로 내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여러 포인트들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도 있다라고 또 박병주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박병주 매니저님 아까 이제 국민연금 20조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더 네네. 운용할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좀 20조의 여력을 발휘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때쯤이면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많이 빠지긴 했어요. 최근에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네. 하방에 대해서 지지는 좀 해주겠네요. 그걸 네.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경상수지가 900억 달러, 적정 환율은 1,300원이라면 네. 그런 경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노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국민연금이 20조가 충분합니다. 또 지금 현재 PBR 0.85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더군다나 요즘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떠받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네이버 이런 주식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시황을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를 떠받쳐 주기만 한다면 이제 일부 신용 물량이나 주식담보대출 이런 투매 물량이 즉 마진콜에 걸려가지고 투매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 악재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면 그다음부터는 갔을 때는 제대로 증시가 가지 않을까. 왜 네. 그렇습니까? 그런 악성 매물이 이런 그 심리적으로 안 좋을 때
악성 매물이 쏟아 나오고 나서 증시는 그때부터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그런 마지막 최악의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뭐 코스닥이 5% 넘게 빠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증안펀드 이야기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유금 매니저님 보셨을 때, 근데 뭐 증안펀드 서킷 브레이커 가야 뭐 증안펀드를 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네. 어떤 사람들 이야기는 뭐 살리려고 들어오는 게 다 죽은 거 확인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또 우려 섞인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보통 그러니까 지난번 2020년인가요? 그때는 이제 중앙기금 만들었다가 안 들어오고 끝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쉽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대로 이게 그 어느 정도 완전히 이제 빠졌을 때 그때 좀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정할 때 어쨌든 이 흐름대로라면 결국은 이제 중앙기금이 들어오게 될 거고, 중앙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이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속도를 좀 늦춰주는 뭐 네.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앙기금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그 정부에서 금융회사 지금 23개사 10조 원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큰 규모고요. 일단 국채은행하고 그다음에 5대 금융지주회사, 그다음에 이제 증권기관 쪽에서 이렇게 해서 한 10조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과거에 그러면 중앙기금이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다음 그림 보시면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그림을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중앙기금이 2000년 이전에 들어왔을 때는 요 들어왔던 지수가 그대로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지만 2000년 이후에 들어왔던 2003년도하고 2008년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5천억, 4천억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규모였음에도 지수는 좀 상당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증안기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확실히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그쵸. 이게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해소가 돼야 이제 바닥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그쵸, 바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예, 차트를 지금 이제 보시면 지난번 오늘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 PBR 0.9배 여기서 항상 바닥에 나왔었다. 네. 이랬는데 이번에 이걸 이탈하고 깨고 그쵸.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이제 상당히 좀 실망감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분위기라면 지수는 좀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연기금이나 이런 쪽이 들어오는데 연기금이 좀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온 걸로 그쵸.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큰 주식 중심으로 좀 들어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여기서 이제 한번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반등은 또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수가 빠질 때 한 번에 쫙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는데 요럴 때 이제 잘못 들어가면 이제 가랑 밑에 웃젓는다고 계속 손실이 좀 더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신호는 보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게 짧고 굵게 예. 그때가 이제 가장 좋은 찬스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대 음봉에서 밑에 꼬리를 길게 달거나 그러니까 기술적 신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신호들에서 바닥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선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불확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정상적이었으면 이 자리가 깨고 내려가지 그렇죠.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인 이러한 시장의 위험에 의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제거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네. 될 것 같고, 일단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추가 하락은 좀 더디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호금 매니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네. 때는 긴 음봉에서 이제 밑꼬리를 달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이제 바닥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한 가지만 좀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이호금 매니저님. 우리가 지금 막
지금이라도 오늘 사실 뭐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저렴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지금이야 좀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네. 아무도 바닥은 맞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호근 매니저가 봤을 때 네. 우리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조금씩 분할 매수로 사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짧고 굵게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네.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내겠다. 이 생각보다는 이제 어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기술적 신호에서 네. 확실하게 이제 바닥 신호가 나왔을 때 음. 그때 현금을 잔뜩 들고 있다가 그때 확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네. 주식이 물려 있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과도하게 빠진 상태니까 여기서는 매도하면은 안 되겠죠. 예. 그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해서 견디 나가는 게 좋겠고 네. 신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짧고 굵게 신호 나왔을 때 들어가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고 굵게 네. 기술적 신호가 나온 것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네. 됐는지 이 두 가지가 모두 좀 충족이 돼야 확신이 그나마 돼야 좀 우리가 네. 바닥을 믿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밑에도 아까 나왔었는데 오늘 개인들은 1.2조 원을 팔았고요. 외국인은 3천억 원을 매수했고 기관은 8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급만 보면은 이건 상승한 날에 수급일 때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일단 지수는 이렇게 무너져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실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이렇게 대하락장이 나오면서 개인이 판날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도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백인현 매니저님. 뭐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많이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해서는 안 되죠.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종목 매도하고 이제 지수가 더 빠질 것 같아 하고 인버스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매수해서 지수 반등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의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유 종목들이 한 20, 30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는 항상 종목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 자금 투입이랑 그리고 이제 증권펀드 투입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제 PC 모니터 화면 잠깐 잡아주시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이었나요? 그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때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저평가됐다는 얘기 때문에 연기금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실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증권펀드랑 국민연금 충분히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연기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해서 빠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내 증시 체력이 안 좋고 이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자금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권펀드 같은 경우에도 서킷 브레이크 걸려야지 투입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듣기에는 굉장히 열받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막상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수가 오를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지금 연기금이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건 어떤 걸로 의미하냐면 연기금이 지금부터 지수가 반등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호가를 먹으면서 사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주가를 받치면서 계속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순매수량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즉 공격적으로 지수를 호가를 먹어가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투자 주체 중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런 관점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환율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고려했을 때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입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한 1,440원 돌파를 요즘에 곧잘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금리를
12월 달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3분기 일본 GDP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기 때문에 일본은 호시탐탐 기준금리를 올릴 시기만 보고 있었는데 3분기 GDP 성장률이 잘 나오면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25%인데 여기서 더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엔화 대비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거로 예상하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에 투자하는 전략을, 왜냐하면 엔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본에 투자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자금이 단기간에 좀 투입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만약에 이번 탄핵 정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원만하게 회복된다라면, 마무리된다라면 생각보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40원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1,500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번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전체적인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역사적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이제 향후에 시세 차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겁니다. 다만 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탄핵 정국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면으로 원활하게 해소가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율 얘기도 마침 나온 김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이런 시황, 이런 시국 안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무의미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2달, 3달 이후에 뭐 실적을 발표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온다면 지금 환율을 확실히 수혜보는 종목들은 하나 둘씩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뭐 정말 살만한 종목들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 2, 3개월을 바라봤을 때 이제 달러 상승 수혜주들을 미리 보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섹터는 뭐 자동차 섹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국내 업황이, 내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 화장품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지만 내수 쪽에서 잘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 수출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내수 경제는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올해 자동차 판매한 4대 중에 1대는 미국에서 판매한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내수랑 유럽 쪽은 생각보다 조금 다운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도 진출 이슈도 있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은 조금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에 그쵸. 자동차 쪽에 관세 부담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미 주가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이 굉장히 업황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수출업체 중에서 뽑는다라면 그래도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상승 수혜주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박병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이호근 매니저 모두 다 현재 시황에 대해서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의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은 그냥 좀 이제 짤막하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을 좀 하면 좋을까,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박병주 매니저님, 지금 만약에 현금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그냥 포트 그대로 내비둬야겠죠? 네, 지금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현금이 전혀 없는 경우, 주식으로 아마 물려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내가 현금이 있는 경우,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면, 지금 내가 주식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상황이, 우리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종목들도 약간 밀렸을 거예요. 일부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12월 초에 급등을 했었죠. 그 외 종목들은 대부분 다 네.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현재 PBR 0.85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6년 그때 12월 9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그 이제 직전에도 지금처럼 이게 탄핵이 될까 말까 그 높아지면서 특히 코스닥 위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정작 탄핵 의결이 되고 나서 올랐는데 네. 제가 본다면 지금 현재는 인버스를 살 구간이 아니라 주식은 그대로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한번 추이를 보면서 네. 12월 그 이번에 14일 날 이제 본격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까지는 불안하기 때문에 한번 그때까지는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고 또 단 이때 이럴 그 상황에서 바닥에서 서서히 양봉을 천천히 만들고 있는 업종 그런 것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다가 코스닥 지수하고 거래소 지수가 바닥을 찍었을 때 먼저 들어가는 그런 네. 준비 태세도 갖춘 것도 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호구 매니저님 오늘 상승한 테마 보죠. 오늘도 정치 테마만 쭉쭉 올라갔습니다. 네네. 이재명 테마주, 홍준표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그리고 뭐 오늘은 이제 한동훈 테마주들은 뭐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네. 지금 정치 테마주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좀 해야 되나? 편승을 해야 되나?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고민이 네. 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호구 매니저라면은 지금이라도 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좀 편승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이게 그 일단 이제 정치 테마주는 좀 난이도가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많이 예. 올랐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초기에 좀 잡으셨으면 뭐 좀 더 끌고 올라가겠지만 뭐 여기서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매매를 할 때 좀 예측 가능한 매매 뭐 이런 매매를 조금 원하는데 이제 테마주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막 그때그때 이제 시황이 바뀌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대안이 정치 테마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시다면 그냥 이번 기회는 그냥 넘어가고 패스하고. 예,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 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까지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봤고 백인현 매니저님한테는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대본을 보니까 오늘 뒤에 특별한 포트 대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까 되게 궁금해서 봤는데 오늘 사실 이 정도 수치가 빠졌다. 레버리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레버리지를 아무도 안 갖고 오셨더라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레버리지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레버리지 전략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볼 때 레버리지를 매수해서 지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14일 날에 탄핵 투표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다시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매 주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렇죠. 투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번 정치적 이슈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지수가 갑자기 V자 우상향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레버리지나 코스피 200 레버리지라든지 충분히 여러분들 투자 대안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정치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 종목들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당선 확률이 50%가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아직까지 야당 쪽에서는 향후에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져서 새롭게 이제 그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야당 후보가 아직까지 안 정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 후보가 정해지는 시점에 그때 또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정치 테마 인물 관련 종목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관련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조국 관련 종목들은 사법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동훈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조금 보수 쪽에서도 조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네. 보니까 지금 오늘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향후에 여러분들이 인물 관련 종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관련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네. 돌려보시는 게 조금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겠습니다. 인물보다는 정책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정치, 인물 테마주보다는 좀 정책과 관련된 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실 첫 번째 특이점에서는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할 것 같고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세 번째 특이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당근과 채찍, 채찍과 당근 뭐가 먼저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현재는 두 번째 특이점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채찍을 먼저 좀 맞고 그다음에 당근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 특이점에서는요. 떨어지는 칼날, 이 칼날은 최소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 올라가는 섹터가 전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섹터 중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섹터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섹터 이야기만 탁탁탁 들어오면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원자력? 원전. 네, 원전.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저는 원자력이랑 대왕고래 아, 확실히 지금 현 정부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sek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박병주 매니저님은요? 저는 방산주를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우리 시장에서 큰 상승세를 보였던 섹터들인 것 같은데 이유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원자력 발전, 원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원전은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왜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원전 같은 경우는 SMR하고 네, 원전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기 SMR은 없다? SMR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예. DHI.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중에서 또 몇몇 종목이 좀 나타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확실한 거는 DHI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요 정도는 지금 SMR이 대세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제가 원자력을 가장 이제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가장 정성을 들였던 그 분야가 바로 또 원전이에요. 그리고 이 원전 때문에 그 해외 승반도 많이 갔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주들이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랐던 종목은 별로 없었고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바뀐다면 이 원전 종목들이 테마성이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물리면 상당히 좀 고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원전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SMR 쪽은 약간 따로 떼서 왜냐하면 글로벌 트렌드니까 이쪽만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예전까지는 원전이라고 네. 하고 원자력 발전도 있었고 그 안에 SMR도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지금 완전 SMR이어서 네. 빼서 따로 봐야 된다. 네네. 하지만 SMR은 전망은 괜찮을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그럼 원자력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이호근 매니저와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SMR조차도 좀 위태위태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원자력 관련 종목 관련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정책 관련 종목들 뭐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자력이나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은 일단은 피하는 게 맞고요. 대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지면 더 많이 빠지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트렌드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에는 뭐 방금 말씀 잘해 주셨지만 SMR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대신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오늘 부산항에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을 했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을 하면서 이제부터 시추를 하려고 한국석유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추 한 개 공구를 시추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1,000억이 넘게 든답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5개 공구 이상은 시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5,000억이 넘게 든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야당에서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을 약간 뭐 야당과 여당이 조금 의견 조율 문제 이슈 때문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 5개 공구는 시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측에서 지금 제시한 확률이 시추를 했을 때
석유가 나올 확률이 한 20%라고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네. 사실 그 20%도 의구심을 드러내는 쪽이 좀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20%가 진짜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도 논쟁거리고요. 그리고 20%라고 하더라도 5개 하면 1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확률이라는 게 5개 하면 1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100개에서 20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100개에서 20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80번 동안 허탕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확률을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5개에서 1개도 네.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고래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원자력 관련 종목들, 뭐 잘 갔던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우리기술,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좋은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럼 얘기해 주신 종목은 아직 싸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백인현 매니저님? 사실 싸죠. 싸긴 싼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지금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빠지면 매수하기가 조금 더 편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력, 원전 그리고 대왕고래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산까지도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전, 대왕고래, 방산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사업과는 확실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방산 들어볼까요, 매니저님? 네. 제가 그 방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원전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 맞아요. 박병주 방산 매니저님은 또 들어가겠습니다. 원전을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원전 관련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저는 적극적으로 밀었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밀지 않았고,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어떤 그 약간 사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밀지 않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가 글로벌 시각에서 본다면 이 회사하고 비슷한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BWX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 BWX 테크놀로지는 올해만 해가지고 주가가 한 150% 이상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제가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에 제가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시면, 자, 연봉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올해 연봉에서 양봉으로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장대 연봉이 음봉이기 때문에 올해 계속 안 좋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지금 그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건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이런 정책 동력이 이른다 해서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윗골이 달린 양봉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계속해서 상승 동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글로벌 회사들하고 비교한다면 여전히 저평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원자력이 어차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AI 시대에서 원자력은 미국의 어떤 국운을 걸고 키운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합병 일정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결국은 네. 어느 선에서 저점을 잡으면 올라간다고 생각,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방산 들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방산주를 보시면 지금 제가 방산주의 상징적인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회담을 했는데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중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면 젤렌스키한테 당장에 가가지고 푸틴한테 휴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의 그 군수 방산 업체 네오콘이라는 그런 이익 집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구구 어떤 그 성향의 단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발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미국 방산 기업들이 많은 그만큼의 무기를 이제 많이 판매했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거를 알고 그 네오콘의 속셈을 알고 이제는 전쟁 그만해라.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에 이제 곧 세계 2차, 3차 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하면서 유럽도 이제 군사 무장을 하고 전 세계가 군사 무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동력이 이 한마디로 제가 보면 상실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이미 수주한 것을 도중에 뭐 계약을 파기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상승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보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요 종목의 월봉을 보시면 주가가 15,000원에서 4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주만이 어떤 전 세계적 이런 전쟁 분위기를 편승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월봉 캔들을 보면은요, 그 윗골이 달린 피레침, 이거 어떤 모양이냐면 벼락을 맞는 캔들이라고 해가지고 피레침이죠. 피레침.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장기적으로 한 3년 이상을 빠지게 되는 그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다면 방산주를 정말로 지금 조심해야 된다. 물론 실적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빠질 것이다. 저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산주야말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호근 매니저 원전, 백인현 매니저도 원전과 대왕고래, 박병준 매니저는 방산 조심해야 되는 섹터 이야기를 했고, 이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현재 시장 좀 어려울 때 잘 참고용으로만 잘 보셨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지금이 기회가 진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될 법한 게 있을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기회? 조금 우리 가볍게 이제 분위기를 한번 털어놓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지금이 기회라는 말을 본다라고 하는 게 되게 지금 현실성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증시를 발을 담고 있을 때 지금처럼 즉 빠져나갈 수 없는 악재들이 우리 증시를 뒤덮을 때 그럴 때가 약간 빠지게 되지만 네. 거기서부터 치고 나간다라고 봅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뭐 국장 안 좋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탄핵 국면에서 뭐 난리 나면 어떡하지. 심지어 저희 누님께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더 이상 빠져나갈 모든 악재가 나왔을 때가 어찌 보면 역으로 네. 이번에 대통령의 어떤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혼란스러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의 악성 매물이 소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 이번 주는 흔들리겠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12월 달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크게 가는 마지막 어떤 악성 매물을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놓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저는 그냥 간편하게 지금 조금 오프닝 토크로 넘어간 건데 뷰를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걸로 혹시 들리셨나요, 매니저님?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또 진지하게 또 이어가지고 하나 드린다면 2차 전지 말이 나왔으니까요. 아니요, 지금 그 얘기 아니고요. 그만둘까요? 예,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예. 조금 더 심층적인 얘기는 저희가 빌드업을 하나하나씩 올려가면서 변속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순서를 다시 거꾸로 가야겠네요. 백인현 매니저님, 안 되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 지금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까 박병준 매니저가 이야기한 거 솔직히 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동조하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수치가 5% 넘게 빠진 날 이후는 대체로 반등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수치로 봤을 때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지금 확실히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과 섹터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는 어디라고 보세요? 섹터 이야기만 해주시죠. 네, 저는 뭐 트럼프랑 무관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업황이랑 무관한 엔터 관련 종목이 좋을 엔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이호근 매니저는 어떤 섹터 보는지. 뭐 바이오 그다음에 AI. AI는 뭐 반도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요? 소프트웨어죠 이제는. 소프트웨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이유와 근거를. 네. 일단 이제 지난번 제가 이제 바이오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는데 네. 그때 이제 바이오를 조심해야 됐다는 이유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 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꺾이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 업종을 좀 보시면
빅테크, 바이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12월 17일, 18일 날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전에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됐고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바이오가 다시 한번 또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업종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솔루션도 말씀드릴게요. AI 솔루션은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 흐름을 보시면 반도체가 좀 주춤하고 반면에 AI 솔루션들이 지금 관련주 뭐 팔란티어 테크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AI 쪽에 이제 투자는 어느 정도 이제 클라이막스는 지났고 이제는 좀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돈은 버는 이러한 AI 쪽으로 넘어가는 주도권이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아마 AI 소프트웨어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를 강조한 이호근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에 백인현 매니저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 이마저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혹시 트럼프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좀 많이 무관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또 여기 일부 종목은 악재가 좀 있었어요.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섹터인 엔터 섹터를 여전히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제가 좋아하고 있는 종목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종목은 좀 이따. 네. 일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성장주를 접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은 올해 대비 그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대비 그룹이 많았다라는 것은 올해 신인 그 대비 그룹을 통해서 마진을 제대로 땡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률 증가에 기여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내년에는 BTS 복귀 그리고 블랙핑크 완전체 복귀 이런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그 엔터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 글로벌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 만한 게 지금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엔터를 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은 아까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제가 의도치 않게 말을 좀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저 들어볼 텐데 2차 전지는 왜요, 매니저님? 네, 그 요즘에 그 보면은 미국에서 그 가장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인데 테슬라 이 종목이 아마 이번 주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2차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지점이 최초로 2019년 12월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2019년 12월 말때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거기서부터 날아갔습니다. 네. 그럼 테슬라가 왜 갈까요? 그 전기차 앞으로 현황을 보면은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 우리 이제 기아나 아니면은 포드 그리고 폭스바겐 이런 그 기존에 있는 이제 디젤 기관을 만든 전기차 업체들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2030년 초반 때부터는 디젤 기관 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5년이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그 원년이 되겠죠. 테슬라가 이번에 역사적인 고점을 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작년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82만 원대 주가가 최근에 25만 원 밑으로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2차 전지 상황이 안 좋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싸다. 그리고 테슬라가 상징적으로 세계 전기차 혹은 2차 전지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회사가 역사적인 신고점을 곧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그래도 지금 현재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를 처참한 이꼴로는 나는 도저히 방관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를 우리가 이제는 보아의 시점이 되었다라고 2차 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네. 박병주 매니저님 그러면 2차 전지를 과대 낙폭이니까 네. 싸니까 매수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테슬라가 쭉쭉 잘 가고 있으니까 이걸 커플링에 기대해 보자는 겁니까? 테슬라 아까 제가 테슬라가 상승하는 배경은요.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대중화되는 시기 원년입니다. 그게 기폭제가 되겠죠. 테슬라도 결국은 그런 2차 전기차 업체 기업들의 어떤 트렌드를 맞춰서 주가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세계 전기차에 선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일으켜서 가는 주가 모멘텀이 테슬라가 역사의 신고점을 뚫었을 때 가더라. 그럼 이번에도 테슬라가 역사의 신고점을 뚫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이 2차 전지 업체들이 저는 가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본격적으로 3파동을 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더라. 더군다나 수급적으로도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2차 전지 업체도 이제 봐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상승한다면 2차 전지가 충분히 따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올라간다면 과연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 로봇, 다양한 섹터들을 소스로 뿌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여기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 섹터 안에서 종목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변주 매니저님 2차 전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2차 전지 종목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업체에서 그 삼성 SDI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제가 이 종목을 그 과거에 그 3년 전에 말이죠. 2021년에 그때 82만 8천 원입니다. 한번 주가를 그래프를 한번 월봉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그 82만 5천 원에서 그래서 연봉으로 보시면 제가 가리키는 게 연봉인데 그 파란색 보이시죠? 그게 20년 선입니다. 거기 20년 선에서 삼성 SDI가 계속해서 바닥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거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그 연봉으로 본다면 하락 진행형이지만 이번 연말에는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락을 멈추고 본격적인 3파동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 형성이 됐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테슬라 이야기를 해주셔서 LG 에너지 솔루션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삼성 SDI를 얘기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엔터 쪽에서 이제 JYP 엔터랑 하이브 이 두 종목이 좋아 보이고요. JYP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엔터 쪽에서 JYP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엔터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고, 그리고 엔터주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접근하신다라면 일부 보초백만 내세우셨다가 나중에 생각보다 조금 조정이 더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이렇게 뒤처질 기업이 아닌데 최근에 이제 뉴진스랑 분쟁이 좀 있었죠. 그 이슈 때문에 조금 하이브가 다른 엔터 관련 종목들보다 못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매집하신다라면 내년에 BTS 복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JYP와 하이브 악재가 있긴 하지만 좀 저렴한 걸 노려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바이오에서는 이제 니가캠 바이오. 니가캠. 왜냐하면 이제 알테오젠이 올해 이제 그 상당히 큰 족적을 남겼는데 아마 니가캠이 바이오가 알테오젠의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내년에 아마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더전비전은 뭐 지금 AI 쪽에서 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지금 더전비전 쪽에 그 AI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수익 모델에서 가장 빨리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와 더존비전까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까지 한번 압축을 해봤고요. 이제 좀 다양한 이야기. 사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는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 또 매니저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한두 마디라도 더 해주고 힘내라는 파이팅까지 이렇게 넣어주면은 조금 그래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지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네, 오늘 10시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호근 검색하시고 오시면 지금 시장 상당히 어려운데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하고요.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파이팅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저는 오늘 10시에 무료 방송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탄핵과 결전에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오늘 10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안내 여기까지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특별한 탑5를 통해서 어떤 종목 좀 가져가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갑니다.